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어닝 시즌이 개막하고 있습니다. 연초 증시가 실적의 덕을 볼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미국 증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4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 증가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2분기 연속 플러스 실적을 내놓는 경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시장은 시장이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S&P 500 기업들의 EPS 증가율을 보면은 2000년 2분기서부터 지난 그 3분기까지 1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가 과연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작년 그 10월 초부터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7.5% 증가 예상을 해왔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뛰어넘는 실적만 발표가 된다면 주가는 크게 반응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2.2%로 시장이 예상했던 1.1%보다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자연스럽게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역시도 15분기 연속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기업에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업종은 크게 세 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특히 그 EPS 증가율이 아주 강하게 올라갈 업종은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서비스 업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정보 기술.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포함된 일반 소비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그니피션트 7이 그 포함이 되는 종목들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첨단 기술주들이 여전히 이번 4분기에도 실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AI 그 중에서도 생성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보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그 하이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요. 또 향후 실적 전망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최근 주가가 조정에 들어왔던 이런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계속 매수 비중을 높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실적 발표 시즌에 하이테크 주들이 주가 상승을 선도하는다는 점에서 주시장과 관련된 호재들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이테크 업종의 실적 전반을 견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의 신호탄이자 대선의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아이오와주의 코커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승자가 가려질 전망인데 여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세론이 점점 더 굳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투표가 되고 있는데요. 1시간 정도 전에 트럼프가 과반을 획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MBC TV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여론조사를 이틀 전에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거의 과반수, 그리고 니키 헤일리가 그 다음에 20%, 디센티스가 한 16% 정도 득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트럼프의 독주가 예상이 되지만 최초로 여성 그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헤일리 같은 경우에도 존재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헤일리 같은 경우는 각종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주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식인이라든지 그리고 젊은 층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전문 직종에 있는 온건 보수파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고요. 이 때문에 헨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바이든과 1대1 본선 경선을 치르면은 17%포인트 차로 자신이 이긴다는 점을 어필했는데 트럼프가 불과 4%포인트 점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헨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한 그 탄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3일 뉴햄프셔에 있는 공화당 경선 그리고 2월 8일 레바다 코커스에서 과연 니키 헤일리가 현재 차찬석의 폭풍에 그칠지 아니면 진짜 태풍이 될지 그때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가 독주를 보이는 가운데 헤일리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소식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지난 주말에 치러진 대만의 총통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안 관계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물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라이칭도 어떤 인물입니까? 네, 대만 그 독립주의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959년생이니까 65세 정도가 됩니다. 탄광 노동자 가정에서 6남매 중에서 5째로 태어났고요. 또 어려서 부모를 좀 잃으면서 극심한 그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해서 내과 의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아무래도 정치에 입문한 것은 1996년도에 있었던 대만 총선 그 앞두고서 대만 주변에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2010년도에는 타이난 시장 그리고 대만 국무총리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대만인들은 지난 2016년도에 남부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너덜너덜해진 그 신발을 신고 계속 구호 활동을 했던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고 했고요. 또 대만인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콩을 옹호했던 인권주의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도 이런 면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라이칭더 당선인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살펴봤고요. 민진당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칭더의 경우에는 차이잉원 현 총통보다도 더 강경한 독립주의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드러난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 민심이 국민당의 허우유이보다 라이칭더를 선택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96년도에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거가 도입이 되면서 8년 단위로 친미 그리고 친중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계속 정권을 이어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지난 8년간 민주당의 그 부정부패 또 경제 성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번 정권 교체가 안 되고 3기째 계속 이어지는 것은 중국과 그리고 국민당의 선거 전략의 실패가 가장 컸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만 유권자들의 70%는 6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의 한 30%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학력이 높은 중산층들 그리고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신이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체성이 상당히 뚜렷한데요. 하지만 중국과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냐 친중이냐 그리고 평화냐 전쟁이냐 번영이냐 쇠퇴냐는 낡은 그 양자 선택식 전략을 썼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라이칭더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면 주권을 잃게 되고 주권이 얻게 된다면 집이라든지 땅도 잃게 된다는 그 측면이 강하게 어필하면서 이번에 상기 그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집권의 발판이 어떤 것인지를 짚어주셨는데 라이칭더의 경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립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대만의 독립을 선포할 수도 있을까요? 네, 라이칭더 같은 경우에는 그 집권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고요. 대중국 강경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5월 20일 날 라이칭더가 총통의 취임식이 있는데 그 이전에 대만 해협의 무력 시위라든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행인 점은 미국도 중국과와 이런
이런 그 갈등 관계를 빚는 것을 원치를 않고 있고요. 라이칭도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 독립 선언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13개국에 불과하고요. 대만을 지지해주는 그런 그 기업들을 보면 패션 브랜드인 불가리라든지 발렌티노, 케빈 클라인, 코치, 자라, 갭, 델타항공, 메리어트 정도인데 이들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집권이 민주당이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이 일당이라는 점에서 독립 선언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총통 선거에선 친미 성향적으로 된 만큼 대만의 위기가 좀 고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구단선이라고 하는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에서 실질 군사 행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간 5조 달러 규모의 물동량이 이 지역을 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운송의 40%가 이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앞으로 큰 그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자원의 거의 98%는 해에서 도입되는데 대만과 관련된 그 해협을 봉쇄를 했을 경우에는 2주가 넘어가면은 전력난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만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 1개월만 중단되더라도 무려 70조 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요. 산업별로 보면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게임기와 관련된 전자부품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봉쇄가 강해진다면 전 세계 통신산업, 정보 서비스 산업,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은행, 리스, 보험, 유통, 해상 운송, 그리고 최근 그 붐을 일으켰던 AI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생성 AI와 관련해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만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향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이제 대만과 관련돼서는 중국이 통일과 관련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미국이 만약에 대만에 전투기라든지 하품 미사일을 팔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중국이 그 대만과 관련해서 새로운 국가 통일법을 법제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대만 해협이라든지 동중국해에 특별 군사 훈련도 실시할 수가 있게 되고요. 대만 영공까지도 자국 영공으로 선포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임금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오는데 식량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그 쌀을 제외한 나머지 그 주요 곡물들의 비축은 2~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만 해협의 위기가 고조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대체 항로라든지 이와 관련된 그 B플랜을 우리나라 정부가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여름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신탁회사의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그림자 금융의 상징인 중추그룹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중추그룹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창업됐던 회사고요. 또 6개 인가받은 금융기관까지 소유할 정도로 중국판 미래에셋 그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잘 나갈 때 운영자산 규모만 무려 184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회사였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신탁회사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회사만은 아무래도 그 헝다라든지
또 비구 이엔 쪽에 엄청난 그 투자를 해왔고요. 또한 이들 자산을 좀 사면서 역투자했던 것이 가장 큰 몰락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2025년까지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법원이 이런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베이징시 법원이 중추그룹의 파산 신청을 5일에 수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입게 될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중추그룹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86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파산한 기업의 이런 채권들과 관련해서는 보통 한 13% 정도만 그 가격을 좀 쳐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추그룹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아마 역사상 그 중국에선 최대 파산이 되겠지만 여기에 투자됐던 그 사모펀드 형태로 많은 공산당 간부들과 관련된 사람이 투자했는데 상당히 좀 파산을 에 따른 그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소비에도 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올해 중국 경제와 관련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5% 성장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신탁회사의 파산 도미노와 또 회사의 코뿔소가 출현할 것을 대비를 해서 중국은 어떤 대비책을 내놓고 있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추그룹의 파산으로 신탁회사 전체 규모가 4천조 정도가 되는데 이쪽 파산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그 은닉된 자산인 그림자 금융 문제까지 융자 평대까지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의 규모는 2경 원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선택하는 그 정책은 부실 채권을 그대로 그 동결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그 부실 채권을 동결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계속 해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 신성장 산업에 들어갈 돈들이 막히게 되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하루빨리 이런 부실 채권과 관련해서는 처리 절차를 밟는 게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